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작년 한 해 강세장을 연출했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견인했던 IT 반도체들이 있었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런지 작년에 예측했던 것처럼 또다시 3천을 향해서 진격을 할 건지 한번 전망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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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우리 2018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2017년 우리 시장을 이끌어온 정말 가장 효자는 반도체였다. 그죠? 그거 외에 또 다른 뭐 좋았던 섹터들이 있었나요? 예, 절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뭐 코스피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제 몫을 다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쪽에는 코스닥 쪽이었죠. 예, 특히 네. 처음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쪽의 바이오주가 뒤늦게 뒷심발휘하면서 시장을 또 크게 달궜던 그런 네. 쪽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2017년 보게 되면 딱 두 섹터 같습니다. 반도체 쪽과 그리고 바이오 쪽 바이오 이쪽이 쪽. 가장 빛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난 왜 나머지만 가지고 있죠? 당황스럽습니다. 단기 투자시니까. 네, 이게 뭐 그 비자발적 장투라고. 네. 비자발적. 네, 비자발적 장투라고 있습니다. 네. 자, 2018년 한번 보죠. 일단 코스피는 2,600 근처까지 갔다가 뭐 전문가들이 작년에는 그 시장 전망이 대체로 맞았어요. 2,600 간다 그러더니 2,600 목전까지 갔었죠. 바로 목전까지 갔다가 지금 한 2,400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코스피로요. 올해 얼마예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네. 저희 공식 지수 타겟은 2,919라고 들었고요. 참 애매한 숫자. 네, 그렇죠. 2919. 예, 2919라고 들었습니다. 소수점이라도 좀 붙이시지.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돌리는 모델상으로 보면 네. 3,000은 시도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자 볼 수 있다. 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이익 증가율 자체가 네. 중요한데요. 2017년에 이익 증가율이 거의 뭐 30%대 초중반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내년도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 2018년도가 거의 뭐 10% 이상, 높게 보면 한 13% 정도 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란 거 한 ROE가 있는데 이 ROE 숫자가 지금 뭐 워낙 좋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한 거의 100%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11%대 중반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가장 낮았을 때가 6% 내지 7%였었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수는 겨우 20%밖에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0 정도에서. 네. 그러니까 충분히 뭐 50% 가까이 올라가야지 3,000이니까 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예. 저는 이제 지수만 놓고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박스피를 탈피하고 나서 이른바 저 차트쟁이들이 이렇게 선거 보는 거 이런 거로 보면은 2,500은 타겟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00 코스피 2,500을 넘는 거는 어느 정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그다음 2,500을 넘는 과정에서 오버슈팅 과정에서 과연 이제 2,600 내지는 조금 더 가느냐, 뭐 3,000 이거는 사실상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이고 네. 또 언젠가는 갈 지수고. 가슴 막자 돌림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전 세계 증시의 상승률을 갖다 쭉 비교해서 본다면은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결코 뭐 나쁘지 않은 상당히 아웃퍼폼한 증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너무 혼자 내달려도 나중에 또 조정도 또 급하게 받으니까 네. 뭐 충분히 2,500은 충분히 돌파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번 좀 숨 고르기 정도, 그리고 바깥에 하고 같이 좀 키를 맞춰 나가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작년보다는 조금 변동성은 좀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는 얼마예요? 아, 금년에 숫자를 얘기하셔야지. 예. 추정. 어, 희망 말고. 예, 여기 뭐 아주 전망. 세게 보는 데가 2,800, 3,100도 있네요, 상단에. 네. 그런데 삼성증권은 진짜 세게 보는구나. 3,100이 나오네요. 네. 저는 뭐 한 2,600 내지 2,650 지금 현 레벨에서 네, 뭐 별로 좋아지는 거 없다. 지금 2,400 뭐 그래도 한 200포인트 더 오르면 뭐 나쁘지 않은. 아, 그래도- 200포인트 더 오르면 그래도 그래도 2,560까지 갔었던 주식이 장 아니에요. 작년에 예, 2,560. 고점이. 지금은 2,560에서 한 100포인트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일시적으로 조정받은 거고. 네. 하여튼 2,650. 제가 많이 부른 겁니다, 본부장님. 아, 많이 제 부른 평소 거예요? 서양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평소 성향은 굉장히 적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네. 2,650.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네. 네. 자,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유를 얘기해 볼까요? 아예? 좀 이따 다시. 네.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변수가 많겠지만은 딱 2,750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한 2,500선에서 한 10% 정도 더 보는 정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무자르듯이 네. 2,500하고 3,000 사이 2,750 절반 이러지 마시고. 딱 중간 가려고 한 겁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지수와 관련돼서 물어보려고 하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죠. 네, 그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너네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고 움직일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반도체 좋다 하면서 한 어떻게 보면 2015년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함도 쌓여 있는 상황 쪽에서 뭐 업황의 고점 논란 여러 가지 다 있는 상황과 함께 움직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수 상단은 한 2,750으로 보는데 네. 중요한 것은 올해는 변동성이 과거에 한 1, 2년 전에 못 보던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출렁임들이 좀 큰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그동안 1, 2년 동안 뭐 파생 상품 특히 선물 옵션 쪽은 많이 죽었었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변동성 확대와 함께 변화가 좀 나오는 그런 원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파생 상품 쪽에서는 대박과 쪽박이 다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생 상품 관련된 뭐 펀드 쪽 이쪽이 더 관심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박 대표님은. 네. 올 작년이죠. 2017년도에 한 24% 정도 제가 계산을 뛴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24%였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800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몇 가지 변수를 보면 일단 그 금리가 균등금리가 오르면서 그 유동상금이 부동산으로 가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특히 올해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유동성 자금이 그나마 갈 곳은 주식시장 좀 올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다만 좀 리스크가 몇 가지 있죠. 지금 환율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떠받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정도만 그 포텐셜을 가져도 2,800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2,800이요. 네. 다시 이제 한번 돌겠습니다. 그 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뒤에 걸 더 잘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코스닥을 가기 전에 코스피를 놓고 3천 갈라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가면 3천 가기 힘들 텐데. 그게 지금처럼 옆으로 비실거린다고 그러면 3천 갈라 그러면 나머지가 다 더블 나야 되거든요.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도 가능해요? 삼성전자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면 그럼 좀 조정해야 되겠죠. 혹시 이 소장님은 네. 그것 때문에 지수를 좀 낮게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반도체 뭐, 업종 생각만큼 안 좋으면 거기 비중이 지수 비중이 뭐 한 30% 40% 될 텐데. 아까 김민수 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피로감을 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달려왔던 종목들. 네. 그런데 이제 이 업황의 호황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보다도 호황이야 수요는 계속 있겠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누리던 그 부분을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물량이 좀 쏟아지는 시기가 하반기부터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근데 그건 또 다른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거 얘기할 수는 없는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그 패널 네. 이 뭐라 그러죠? 이 뭐 만드는 동그란 거 반도체 만드는 거. 웨이퍼 패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치매가 오는지 하여튼 웨이퍼를 싸그리
한 2년치를 선점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웨이퍼가 있어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물론 웨이퍼 만드는 데가 뭐 일본에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이 좋겠어요? 코스피가 좋겠어요? 내년? 둘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둘 다 좋다? 네. 어느 한쪽이 더 좋은 건 없고? 네,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흔히 말하는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위험도를 굉장히 낮게 측정을 해서 네. 왜냐하면 성장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무슨 말 드린 거냐면 코스피가 P 멀티플이 뭐 9배라면 네. 코스닥은 이거의 2배 이상, 뭐 20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싸지만 근데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뭐 우리나라가 지금 50% 디스카운트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P가 우리나라가 9배면 글로벌 시장은 18배. 네. 그다음에 나스닥이 30배, 뭐 35배 뭐 이런데 우리 코스닥은 20배.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 코스닥도 또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고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들어보니까 뭐 코스닥 전용 펀드까지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뭐 수급 그다음에 펀드멘탈 이익 증가율 다 포함했을 때 코스닥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 적어도 20%씩은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뭐 별로 부담 없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은 네.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좋아요 또? 요새 어디 가서 뭐 코스피 얘기하면 좀 눈총 받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요새는 닭 아니냐? 피가 아니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코스닥이 재밌습니다. 일간 차트로 보면은 작년에 굉장히 날아간 것 같은데 네. 차트를 월간 차트로 해갖고 옛날부터 쭉 보면 전혀 예, 워낙에 과거에 그 코스닥 버블이 심하게 무너졌기 그랬었죠. 뭐한 2,900 같던 그 지수니까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코스닥은 제가 아니 뭐 종목 이름을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핫했으니까. 바이오 중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신라젠이지 않습니까?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 이제 그야말로 그 꿈을 먹고 사는 코스닥의 특성이 그 주가에서 나타났었는데 그렇죠. 급등하고 하루 막 상한가 가듯이 했다가 11월 달에 그때 한번 윗꼬리 달리고 그다음에 쭉 밀렸다가 이제는 보니 사실 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그 엘리어트는 이 피보나치 조정 비율 같은 거를 개별 종목 같은 데다가는 들이대지 말아라고 했는데 네. 왜냐 뭐 거기는 불특정 다수가 만드는 어떤 가격이라기보다도 그런 종목은 뭐 세력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다들 뭐 어지간한 HTS에 다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하는 건 정확하게 올라갔던 거에 61.8% 그리고 60일 이평선 요런 네. 딱 기술적 충분히 조정받았다 싶은 레벨 오니까 탕탕탕 뛰더라고요. 네. 탕탕탕 뛰는데 지금 녹화하는 오늘 목요일 같은 경우에 한 10%부터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또 떨어져 왔던 낙폭에 대해서 또 한 38.2%쯤 오니까 또 여기서 한 번 또 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12월 달에 그렇게 날아가던 주가가 그렇게 또 빠지던 12월 그리고 연말 연시에 또 그렇게 급하게 올라왔던 그 가운데에 그 회사의 펀더멘털은 저는 크게 달라진 거 없다고 봅니다. 변화가 없죠. 예,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뭐 코스닥에 있어서 그 느낌은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작년에 분출했던 시선인데 한 번에 꺼지겠느냐. 네. 특히 조정 깊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저가 매수 들어오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네. 실적이 받쳐주면은 정고점 돌파하는 차트가 나올 거고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머니 게임에 불과했다면은 또 주가 만들었던 세력들이 또 털고 나오면 또 이렇게 잊혀지는 종목 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요즘 뭐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주식하면은 패가 망신한답니다. 주식을 하지 말고 네. 코인을 해야 된답니다. 화폐를 해야 된답니다. 코인 하면 안 걸리는데. 아 진짜 안 걸려요 그거. 아무 일도 못하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이게 페인데 죽어요. 24시간이죠 또. 네. 예. 근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둘 중에서 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스닥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예, 특히 뭐 여러 가지 올라가는 이유 요인들 뭐 다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올해
기업 개선, 실적 개선 관련된 부분들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약 한 10% 포인트 정도 네.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점들도 일단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 쪽에서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정부 정책 그리고 솔직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쉽게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성장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기가 이제 개선되는 속도를 같이 보면서 경기 민감 관련된 시클리컬 업종들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데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시각들도 좀 더 바뀌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좀 가세가 붙는다고 한다면 올해는 좀 과거에 작년 한 2015년, 16년도와 16년도, 17년도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그런 성장주 관련된 쪽에 어떤 좀 마이크로한 관점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 또 선거 있는 해니까. 그렇죠. 선거 있는 해 같으면 또 선거 때까지는 주식하는 분들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이왕이면 표 나올 때는 코스닥 쪽이고. 네. 자, 박 대표님은 네, 저는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정책적 관점에서 조금 봤어요. 네. 보면 우선 정부에서 그 중소기업 혁신 그를 시작했고 특히 이제 1월 6일부터 그 벤처펀드 한 1조 6천억을 이미 풀었고요. 이제 연기금을 보면 제가 이제 저희 쪽에서 연구소에서 연기금 투자 생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16년 11월 달에 정부에서 연기금의 투자 정책을 중견이나 밑에 쪽으로 좀 많이 시프트 시켜라라고 해서 제가 좀 1년간 트래킹을 좀 해봤더니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포트폴리오를 그 코스닥 중견주로 많이 시프트를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그 정부의 정책 특히 그 혁신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 맞물린다면 원래 코스닥은 그냥 좀 많은 부분 그 선방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 코스닥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또 안 오르지? 진짜 영화십니다. 영화세요. 안 가는 것만 들고 계신 것도 정말 영화 빠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큰 흐름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고 이제 개별로 넘어가죠. 뭐 상고하저라고 예상들을 하던데 상고하저가 된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왜 상고하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상고하저를 예측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결국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를 네, 갖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다들 반도체가 제일 핵심인데 반도체의 물량 증가라는 부분, 물론 수요가 계속 좋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 네.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또 증시는 못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반도체 물량 증가의 원인은 중국인 거고요. 그렇죠, 중국이죠. 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공식 내용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훨씬 더 강하게 보더라고요. 이번 사이클 자체에 대해서 더 그래서 간다? 훨씬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뭐 이게 상고 하고 뭐 이런 식의 계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조정이 지금처럼 작년 11월부터 조정장이죠, 사실. 그게 아마 좀 길게 가면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까지 갈 수 있지만 네. 무슨 말이냐면 1, 4분기 안에는 크게 못 오를지 몰라도 점차적 분기가 갈수록 계속 이익이 컨펌이 되면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상고하저를 인정하지 않겠다. 네. 네. 상고하저 인정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한번. 뭐 좀 상고하저로 좀 보는 입장인데요. 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보면 우선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 지금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 보통 1분기나 2분기 이후에 시프트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 효과들이.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 효과가 좀 덜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다가 하반기에는 효과를 원화강세 이대로 간다면 네. 원화강세로 인한 그 기업들 실적이 여실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앨런 의장이 3번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시기가 언제쯤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상고하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고하자 상자하고가 주로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시점의 어떤 시장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이 여름 이후 하반기에 좀 이렇게 장이 찌질했으면은 다음 전망이 상저하고 상반기에 지금처럼 좀 뿌글뿌글하겠으나 어쨌거나 하반기에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네. 뭐 계속 좋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해바뀌자마자 꺾입니다 얘기는 못하니까 네. 계속 가면던데 하반기 가면 좀 조정 안 받겠나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016년 11월 달에 갑자기 트럼프 당선됐다고 막 길길이 뛰고 그거 보면서 전망 쓰는데 달러 약세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네. 연준 금리 올리겠다고 지랄 하는데 달러 약세라고 얘기 못 했는데 죄다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같으면은 또 달러 전망도 올 한 해도 달러 약세는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느냐가 전반적인 어떤 어쩔 수 없는 한계 같아요. 성향이고. 자, 넘어가죠. 자, 이제 북한에서 이제 판문점 연락 채널 재개통했고 뭐 평창에도 오겠다 뭐 이러고 뭐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이 아직도 남북 경협주가 살아 있어요? 뭐 막 그게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 남북 경협주가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북한하고 관련된 지정학적인 이슈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요? 상당히 많이 미치죠. 여전히? 예, 미쳤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네. 왜냐면 저희는 항상 뭐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지금 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느냐 네.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모델링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고 로봇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한국에 만약에 지금 지수가 고점이다라고 계산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있냐면 네. 거의 뭐 8%대 후반, 거의 뭐 9% 가까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숫자를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가 반영이 되고 있냐면 5%대 중반입니다. 엄청난 갭이라는 거죠. 이게 1%만 바뀌더라도 우리나라 지수가 250포인트가 움직입니다. 네. 20%포인트로.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익이 늘어난 것 비해서 P 못 멀티플리어는 갔다. 전혀 못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남한하고 북한이 이 통일이 돼서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그 지정학적인 이슈도 전혀 없고 옆에 이제 위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아래에 있는 일본이나 다 아주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우리 지수가 얼마까지 가야 돼요? 그거는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한 3천 가나요? 3천은 뭐 저는 예 아 그렇게 네. 보시나요? 충분히 높고. 충분히 그렇죠. 재미있는 게 보시면 이제 독일이 옛날 그 통일이 됐었을 때 보시면 네. 독일의 수도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3년 네. 동안 뭐 다들 안 그럴 거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네. 그래서 물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로잉 페인이라고 하죠. 이 뭐 통증이 오긴 고생했죠. 했지만 한 10년 고생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딱 됐을 때는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죠. 그 부분은 사실 그 지정학 리스크를 떠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가지게 되죠. 사실은 네. 일단 마켓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륙이 뚫리기 때문에 아, 물론 뭐, 네, 그 뭐 마켓- 그런 거 포함하면 그 프리미엄은 없다고 하죠. 예, 뭐 그건 제거하고. 지정학 리스크를만 빼더라도 사실은 네. 굉장히 3천 이상 충분히 저는 간다고 봅니다. 빨가서 이제부터 통일 운동을 해야 되겠네. 이제 옛날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집합 명제 때 명제 부분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가정이 거짓이면 그 뒷부분이 뭐 참이든 거짓이든 그 명제는 거짓이다. 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뭐 중국하고도 친하고 북한하고 아, 통일되는 알겠습니다. 이 가정이 네, 알겠습니다. 가정이 어긋났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냐?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3천이 훨씬 넘는데 아깝네요. 무조건 통일해야 되겠다. 자, 올해는 조금 남북 간의 좀 화해 모드로 지금 갈라 그럴 것 같고 북한 그 뭐 김정은 뭐죠? 위원장. 위원장인가? 예. 위원장인가? 이름이 되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보면 이제 핵무력은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더 이상 이제 그하고 관련된 실험이나 뭐 불꽃놀이나 이건 안 할 모양인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끝내고 이제는 이제 대화 국면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던데 그래서 점점 이제 대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화해 모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는. 근데
트럼프가 또 완전 변수인데 북한하고 우리만 좋아진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트윗 하나 날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또 트럼프는 계속 트윗 날리던데 자기 대포는 더 큰 대포라고. 핵단추 내게 더 크고 네. 내 거는 작동도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 백악관에 정통한 사람들 얘기로는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그랬대요. 그 오벌 오피스 그 책상 위에 있는 빨간 버튼 네. 섬지대갖고 물어봤답니다. 저게 혹시 핵단추냐고. 네. 저거 누르면 저 코카콜라 갖다 줘 이런. 그 버튼인데 작동 잘하죠. 네. 작동 잘하는데 글쎄요.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트 활동 때문에 네. 미국 국민들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고 네. 또 트위터를 통해서 뭐 이런 정보를 얻는 뭐 순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뭐 주말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재밌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의 오른팔이다 생각했던 스티브 배넌이 책에다가 대놓고 그 폴 매너포트 그 선거관리 대책 본부장 했던 친구하고 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하고 네. 쿠셔너 사위하고 사이하고. 얘들이 지금 러시아 접촉했는데 이거는 반역행위다. 음. 대놓고 반역행위라고 했는데 반역행위라는 얘기는 탄핵감이다. 네. 아니 스티브 배넌이 지 보스였던 트럼프를 보고 저 양반 저 탄핵해도 될 만한 사람이야라고 하니까 트럼프는 좀 뭐 아웃 오브 마인드 정신 나갔다 네. 이렇게까지 가는데 글쎄요 트럼프 저는 막 개인적으로 이미 써주는 거 잃는 대통령이 됐다고 봅니다. 예, 실컷 다 뺏기지 않았을까? 네. 군부 쪽이든 아니면 어떤 소위 말하는 미국의 기득권층 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뭐 그렇게 아니면 또 워낙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김정은 위원장께서 네. 그냥 뭐 독단적으로 저랬겠느냐 뭐 미국에서 국무성이나 맥마스터나 한미 간의 동맹 이간질을 한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것도 뭐 모르죠 또 물밑에서는 자기들끼리 접촉해서 거기는 원래 계속 접촉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북미 간에. 예. 겉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죠. 예, 근데 좀 기분은 나쁩니다. 뉴스 보면서 하는 게 좀 갖고 논다는 느낌. 저 북한이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올지가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예측 가능한 부분은 한번 넘어가 보죠. 좀 아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유병원 이사께서는 한번 의견을 피력하셨으니 뛰어넘어서 우리 그 김민수 부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면 네. IT 반도체 어떻습니까? 반도체를 보는 시각은 딱 그거죠. 좋은데 왜 안 가지?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상황은. 네.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고 뭐 관련돼서 뭐 3D 낸드고 여러 가지 뭐 신문 펼치시거나 뉴스 클릭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네.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 좋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다 좋은데 교과서적으로는 당연히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 밸류만 보고 한다면은 300만 원 훨씬 넘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못 간다는 얘기에 대한 반증이 아무래도 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호황적인 국면들을 이제 꺾이면 어떡할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 먼저 좀 약간 선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제 작년까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55조, 50조 이상 이렇게 나오면서 네. 2016년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전방은 지금 얘기로는 한 66조 정도, 한 60조가 좀 넘는 더 정도. 좋네요. 더 좋죠. 네. 근데 주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죠. 상승 네. 탄력이 실적 개선되는 속도가 작년에는 2배, 올해는 30%, 내년에는 10%. 네. 이것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2019년도 전망이 거의 60조대로 정체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어떤 전망이다 보니까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면은 이거 지금 들어갔다가 내가 고점 잡는 거 아니야? 이러는 어떤 약간 불안감이 주가에도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할까요 그럼 박 대표님? 저는 최근에 그 지난주에 네. 그 김기남 사장이 한 85억 정도를 저주를 매입을 했어요. 저는 그걸 85억 이? 좀 재밌게 봤는데. 부자시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매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다라는 어떤 뭐 좀 쇼맨십도 있을 수 있고. 네. 대체로 취임하면요 다 사요. 근데 이제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이 아니고 아니고 개인이 자기 개인 돈으로 한 네. 거예요. 사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 군호연 부회장이나 그전에 있었던 여러 CEO들은 그냥 뭐 인사치레로 한 3,000주 정도 이렇게 늘 사는 추세였어요. 지난 한 10년, 15년간 3,000주.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자기 돈으로 한 85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그럼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전문 경영인 중에 한샘의 최양호 회장를 제외하고는 그 두 번째로 높은 그 전문 경영인 중에서는 주식 부자가 된 건데 이제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줬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자신 있다는 시그널을 준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의 피로감을 그걸 일단 희석시키고 있다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거는 다른 여러 데이터를 봐도 저는 반도체 강세는 원래 꽤 갈 것 같다. 꽤 갈 것 같다. 예, 왜냐하면 다른 어떤 뭐 원재료 시장이라든지 IT 시장 이런 걸 보면 주춤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건 분명한데 단지 이제 어차피 주가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을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혹시 4분기 한 20조 기록하는 거 아닌가요, 영업이? 뭐 한 16조 될라나요? 근데 환율이 떨어져서 4, 5% 떨어지면 한 15조 한 7, 8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4분기요? 예. 15조. 15조 7, 8천억 정도. 9천 원. 그렇죠. 누구는 1년 내내 매출도 그게 안 나오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하여튼 넘어가죠. 그 이외에 우리가 IT하고 관련된 기업들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LG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LG전자. 네. 일단 좋아요? 뭐 저희가 지금까지 바라보는 LG전자는 예, 이제 먼저 들으시고 사십시오. 아, 네. 들으시고. 우린 들으면 바로 사요. 그러니까 좀 보통 이제 LG전자를 보는 시각이 다 좋은데 네. 뭐 가전도 잘 만들고 여러 가지 잘 만드는데 네. 스마트폰 때문에 너는 항상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그랬죠. 예, 바라봤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잘 안 나온다고 그러고 분기 실적 보게 되면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연간 실적이 이제 2조 가까이 나오기 2천억 가까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을 바라봤었을 때 관점에서 스마트폰이 그럼 아니면 니네 다른 거 뭐 준비하는 게 있나? 이런 쪽으로 좀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은 이제 선방만 해라. 나머지가 책임을 지겠다는 쪽으로 가는 게 지금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쪽에 어떤 중심적인 흐름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가전 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네. 요즘 보면은 스타일러스라고 하더라고요. 뭐 옷을 이제 그 집어넣으면 이제 이걸 빼는 네네. 냄새를 빼는 이런 게 렌탈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LG전자 쪽에서 이제 렌탈 사업도 확대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네. 돈 되는 데 쪽을 이제 좀 맛을 알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에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가 이제 전장 부품이죠. 네. 한 2, 3년 전부터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얘기로는 뭐 올해부터 어떤 성과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대한 흐름들이 반영이 돼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들이 올해 좀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쪽도 염두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 이수영님한테 네. 직접 질문을 네. 아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다 애매하게 답을 해가지고 뭐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봅니다. 환율 어떻게 돼요? 아, 완전 네. 그러니까요. 흐름만 얘기해 주세요. 흐름만. 네. 예. 제가 말씀드리는 흐름이란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1,030원이 오면 달러를 사라. 뭐 이런. 네. 예. 일단 달러 소위 말하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애매하거든요. 네, 네. 애매하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유로 같은 경우에 연말 넘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보는 1유로당 1.2달러 갖다가 올라섰거든요. 네. 올라섰는데 올라섰다고 해서 이게 쭉쭉 뻗어나기보다는 일단 1.2달러까지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미 유로롱 내지는 달러 숏 세력들이 노리는 바는 여기서 막 1.2나 1.25 뭐 이 정도까지 한 투빅 더 네. 했는데 여기가 지금 약간 이렇게 쭈삣쭈삣하는 모습이고요. 네. 우리 환율도 1,070원은 어쨌거나 연말에 막긴 막았습니다만 새해 신년 그 김정은 신년사 때문에 그냥 첫 거래에서 훅 빠졌습니다만 네. 그것도 단발성이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러네요. 지금 이제 우리 특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날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10월 10일 날 장 다시 열리면서 그때부터 한 2달 가까이는 우리 원화만의 독보적인 강세였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 소위 말하는 북핵 리스크 때문에 달러 약세 와중에 우리 서울에서 환율이 막 버티고 좀 올라가고 하다가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그 모든 부분이 풀리면서 한꺼번에 반영하는 와중에 쭉 했죠. 그때 보면은 뭐 유로원, 엔원, 무슨 뭐 위안원 할 것 없이 모든 통화에 대해서 원화가 세집니다. 환율이 두두둑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부터 지금까지 근 한 달은 이렇게 재정 환율들이 보면 옆으로 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말씀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제 10월 이후 12월까지의 우리 원화만이 유독 강하던 시절은 끝났고 네. 지금부터는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로 보셔야 되고 한 10시 좀 지나서 인민은행 고시하는 위안화 환율도 봐야 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주는 그렇다면 이제 바깥에 글로벌 달러 시세하고 같이 움직이는 우리 환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또 애매해지니까 아직까지는 뭐 1040원 어라운드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1040원까지 열어야 된다. 예. 뭐 1140이라는 굉장히 서울에서 딜러들 사이에서 굉장히 한 10수년 동안 익숙한 그 하나의 분수령. 네. 거기서 뭐 한 100원 네. 정도라고 본다면은 지금 뭐 1040원 해봐야 이거 뭐 가려면 2, 3일 만에도 가거든요. 예, 훅하고 가면 예, 훅 하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세 자리냐 하는 부분은 조금 그거 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무술년이 아직 무술년 음력으로 무술년은 안 왔습니다만 이 술이 개술자입니까? 네. 개띠잖아요. 네. 이 잘못하면 개판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어떤 분은 황금계라 그러던데 황금판? 황금판. 네. 그래 좀 조심해야 되는 게 2007년, 2008년 그 무렵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현 정부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 하면은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와 이렇게 네. 동질감을 느끼고 그 한 해 연장선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럼 시장 흐름도 그때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900원 찍었습니다. 네. 900원 잠시 깼고 그때 펀드 열풍에 따라 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막 가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또 현 정부 내에 그 흐름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외부 변수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급격한 원화 강세, 급격한 주가 랠리 이 즐기고 나서 그것이 훅 돌아선다면은 네. 그게 그야말로 개파이죠 뭐. 예, 정신없는. 환율 이후에 지금 우리 그 수출 관련 주식들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게 사실 더 관심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소장님의 결론은 지금의 원화 강세는 달러 약세에 그냥 반대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달러하고 같이 간다 네, 이제부터는. 다른 통화들하고의 재정 환율을 보면 그건 옆으로 기고 있고 그냥 네. 달러 약세일 뿐이다 이 예.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대미 수출 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 영향은 없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달러로 쿼트를 해서 수출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는 조금 악영향이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당장 삼전자 같은 경우가 작년 이맘때 1,210원이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예. 그때 이제 1분기 오프라이징 할 때 그 환율 효과를 굉장히 많이 사실 봤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반대인데 한 5에서 6% 정도 빠진다고 봐야 돼. 영업이익 자체가. 예. 자동차가 더 문제죠.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소나타하고 혼다 어코드가 사실 외국에서는 같은 이제 세그먼트로 팔리는데 이 두 차가 2011년도에 한 11% 정도 가격 차이가 났어요. 네.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차이 나냐면 지금 3%가 줄었어요. 요게 1,040원, 50원 밑에 떨어지면 혼다 어코드하고 소나타가 같은 가격에 팔려야 되는 판국이기 때문에 네. 뭐 엄청난 타격이죠. 그 원화 강세는 뭐 잠시 좀 강세다가 좀 다시 약세로 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던데 어쨌든 자 조선주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왜 이래요 조선주? 조선주의 관점을 보면은 딱 그거 한마디만 생각납니다. 요즘 며칠 막 뛰잖아요. 네, 정신없이 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졌고 네. 더 나빠질 게 없다. 아, 딱 이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좋아질 게 있다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업황이 한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조선주는 저희가 보통 알기로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그 다음에 바로 팔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수주를 받게 되면 적어도 1, 2년 정도는 배를 건조하는 시간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수주 절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주를 못 받은 적이 한 작년 말고 한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실적이 올해부터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네 실적 안 좋겠네. 그러면서
이제 증자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근데 증자를 해도 이때를 좀 잘 버티자는 관점 쪽에서 증자를 한 부분이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서 증자를 한 부분들이 이제 거의 뭐 여기서 바탕을 만든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다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 부분이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가 최악이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빠르게 주가는 저점에서 올라오긴 시작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보통 시간차란 게 있다 보니까 네. 주가는 저점을 빨리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르게 저점을 확보했는데 네. 어느 정도 시간 확인을 통해서 이를 좀 적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조선주는 본격적인 변화가 들어오기 전은 하반기가 아닐까 그렇게 하반기?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반기라도 봐주시니. 제가 조선주 엄청 많이 들고 있다가 지금 손실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 플러스가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면 돼요? 혹시 내년 아니에요? 내년쯤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늦으면 들고. 내년일 것 같고요. 그죠? 예. 빠르면 하반기일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죠. 코스닥 아까 이제 800이 넘었고 이게 뭐 이번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코스닥을 밀 거다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연금 기금의 코스닥에 대한 투자 그것도 그 최타픽들 말고 그 밑에 글에 대한 비중도 늘려라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선반영하고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코스닥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았던 게 아까 우리 뭐 그 김 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이오가 제일 좋았고 뭐 신라젠이라는 새로운 또 대장주가 또 등극을 했고 또 전기차 한동안 좋았고 얘들 계속 좋아요 근데 바이오 전기차?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서는 사실 실적이라는 게 네. 검증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거는 퍼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되니까. 150개 기업을 다 집어넣고 네. 돌려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 멀티플 20배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성장 주도의 인덱스인데도 불구하고 20배에다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또 바이오를 제외하면 네. 상당히 싸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앞으로의 또 이익 증가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한 10%에서 13% 정도 성장을 한다면 네. 이익이 이쪽은 20% 가까이 성장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20% 이상일 거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멀티플이 더 높은 게 맞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 잔존가치 모델을 매주 돌려보는데 이 코스피가 원래 저희가 650일 때 800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800 갔었을 때는 이제 좀 조정이 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잔존가치 모델이 어떤 수치를 주느냐인데 재밌는 현상이 지난 12월 그러니까 말 그리고 올해 1월 초 네. 다시 돌려보니까 이게 957, 1000 이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조정 없어도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들이 생기고 수급도 좋고 펀드멘탈도 좋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종목을 찍어주시라니까. 종목은 제가 좀 근데 지금 바이오하고 뭐 하여튼 뭐예요? 뭐 하여튼 IT 관련 뭐 전기차 관련 이런 뭐 여러 가지 종류들 그런 것들이 한동안 갔었던 거 아니에요? 갔던 건데 사실은 그거 말고는 또 딱히 눈에 보이는 업종이 별로 없어요 코스닥에. 업종보다 이제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섹터로 들어가면 관련돼서 보게 되면 저는 5G 관련주 네. 이쪽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있다. 더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더 높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주가를 보면서 보게 되면 임상 실험에 성공한다. 네. 그리고 신약 개발 성공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적어도 한 5년 정도 앞에 성공할 거라는 전제를 보고 지금 주가가 움직인 단계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5G 관련된 쪽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분명하게 지도가 나와 있는 게 내년 올해 6월 달이면은 주파수 할당 관련된 게 경매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신사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관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4G 관련돼서 저희가 보통 쓰는 LTE죠. 이쪽 관련돼서 4, 5년 전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이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가 없다 보니까 한 4, 5년 동안 유지보수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렇죠. 얘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적이나 전반적인 흐름들이 다 정체를 보이다가
또다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는 시점이다라고 봤었을 때 네. 물론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4G보다 더 5G 같은 경우는 더 오밀조밀하게 어떤 기지국도 세워야 되고 이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의 특성에 반영하는 관점이다. 그러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움직이는 측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나 화장품주 같은 것들은 당분간 이 중국 아저씨들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겠죠? 저는 오히려 좀 좋게 보는 편이 있거든요. 그래요? 실제 그 업종별로 올해 그 4분기까지 영업이익률 증가율을 좀 집계를 해보니까 네. 제일 높았던 건 게임이었어요. 네. 전년 대비 한 271% 정도 좋긴 좋았죠. 영업이익 증가가. 그다음에 은행이 한 228%. 우리가 이야기한 뭐 제약 바이오는 실적으로 154%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IT 생산자가 우리가 막 호황이라 그러지만 실제 영업이익 증가 76.7%. 그러니까 순위가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게임주 아까 5G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5G가 그 들어서게 되면 저는 오히려 게임주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5G의 통신망이 깔리면 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포텐셜이 강해질 새로운 수 게임들이 있다. 또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그에 따라서 IT주도 펀더멘탈에 같이 가야 되니까 뭐 도와줄 수 있다. 물론 이제 5G가 사실은 좀 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봐도 게임주는 앞으로 굉장히 저는 게임주는 쪽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냥 게임주만 얘기하시고 화장품주는 얘기 안 해주시네. 난 게임주는 없고 화장품주만 가지고 있는데. 참.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용하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 가야 되는 과정에 왔는데 일단 4분기 전반적인 실적은 어떨 것 같아요? 이번 4분기요. 4분기도 여전히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죠? 네, 좋을 것 같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 4분기까지의 이익 증가율을 계산하시면 영업이익 증가율 거의 뭐 한 30%대 중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전체 연도로 따지더라도 30%대 중반 네. 이렇게 보니까 Q1Q도 증가를 하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P 멀티플이 10배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고요. 네. 실적은 뭐 계속 받쳐주고 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변수가 이 원화 절상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동원 이사 그동안 거의 한 달 동안 그냥 부르짖던 네. 에너지 화학주가 뭐 요즘 뭐 열심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뭐 건설까지 포함한 이런 좀 뭐 시크리컬 업종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전망치나 뭐 추정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 사이클이죠.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기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것을 반영한 것이 당연히 유가이고 네, 유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에서 뭐 55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이제는 아마도 55에서 65달러 사이 정도로 한 밴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관련주들이 대부분 유가 한 40달러를 반영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수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60달러면 거의 50%지 않습니까? 40에서 60이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뭐 에너지 화학은 당연히 유가하고 연관된 것. 그리고 또 유가가 높아지면 대체 에너지 투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겠죠. 또 되고 또 건설도 뭐 건설이 뭐 집만 짓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많은 석유화학 플랜트 뭐 플랜트는 그렇죠. 무지하게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업종은 당연히 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질문입니다. 가장 좋을 걸로 뭐 아주 연간까지 따지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상반기나 아니면 뭐 1분기나 해서 가장 좋을 걸로 예상되는 업종과 또 가장 나쁠 걸로 예상되는 업종과 한 두세 개씩 찍어줘 보시죠. 우리 박 대표님부터. 저는 어쨌든 올해는 그 지난해 탄력을 받아서 네, IT 전기전자, 제약 바이오, 네, 여전히 좋다. 예, 게임은 여전히 좋다. 이제 반대로 조금 우울한 업종은 조선 자동차겠죠. 조선 자동차와 백화점 쪽. 아, 백화점 또 왜요? 예, 백화점 쪽도
거의 지금 포화 상태고 그리고 그 다른 형태의 유통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네.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경쟁이 네. 심해진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저는 뭐 얘기 안 해도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지명 안 해도. 네, 눈을 마주쳐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섹터 쪽으로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네.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되는데 이제 창투사 관련된 쪽 이쪽도 정부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변화는 가능하겠네요. 예,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5G 관련된 쪽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도 과거에는 장비 쪽도 많이 움직였는데 네. 이제 장비 쪽 관련된 업황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 그 자신감을 못 갖다 보니까 생산과 관련된 쪽이라면 반도체 재료 쪽이 더 낫겠다 이런 관점들이고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생산 장도 증가를 하니까 전기차 네. 관련된 재료 이쪽 관련된 쪽이 좀 더 유망하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는 자동차 쪽은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동차 숙제다. 네, 자동차만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선주안 골라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섹터 업종 뭐 자신 없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녹화 시작 전에 이렇게 트럼프 형님 저 트윗 한번 들다봤더니만 정신이 없어요. 뭐. 예, 다우 25,000이 왜 빨리 안 가냐고. 네. 당신들 이거 뭐 25,000이라는 다우 지수 이거 생각한 사람 거의 미국에 거의 없는데 이거 목전이다. 네. 뭐 이런 식인데 거의 마바라예요. 네. 대통령이라기보다도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들어 주겠느냐? 25,000은 25,000은 아니라 11월달에 다들 이제 의회 권력이 다시 또 민주당으로 지긋지긋해서 넘어간다 이러는데 뭐 그걸 최대한 막는 데까지 막아보려고 할 거고. 네. 그리고 우리 뭐 금리 한번 올렸지만 금방 뭐 득달같이 KDI 같은 데서 선거패네 어쩌네 네. 완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네. 그렇다면 금리 못 올릴 것 같고 뭐 환율 때문에라도 뭐 또 주춤할 거고 그렇다면은 아니 돈은 다들 많다는데 그거 뭐 1% 이자 받겠다고 그거 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또 간 떨려서 비트코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주식 하셔야죠 뭐. 예, 주식 하시고 그리고 안 되면 중앙은행을 동원해서라도 어쨌거나 선거 때까지는 다 막아주겠습니까? 우리 다음에 미국 있죠, 뭐 하니까. 일본도 있죠, 네. 뭐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주식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업종까지 종목까지 골라주시기 모르니까 ETF 하시는 거죠. 난 가서 뭐. 이런 딴거 찍는다니까. 모르면 ETF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우리 유동원 이사님. 네, 저희는 뭐 계속 올해 바벨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근데 국내와 해외가 조금 틀립니다.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바벨 전략이라고 하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네. 성장주는 당연히 대표가 IT와 헬스케어. 그다음에 가치주라고 하면 당연히 에너지와 금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으로 놓고 보면 저희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이 IT, 그 다음에 금융인데 네. 재밌는 게 건설이 올라옵니다. 업종이. 그래서 네. 생각보다도 지금 부동산 잡기를 하고 있는데도 네.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안 좋게 보는 업종으로 따지자면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답이 안 나오는 헬스케어 쪽인데 솔직히 네. 이게 참 숫자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네. 뭐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코스닥이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코스닥의 수급 자체가 이 ETF, 레버리지 ETF 이런 쪽에 돈이 몰리게 되면 네. 당연히 같이 사게 되니까 실적에 상관없이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안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은 죄송합니다. 조선중공업 쪽을 아직까지는 네, 뭐 안 좋게 보고 감사합니다.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장품도 안 좋다거든요. 화장품도 안 좋아요?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올해 그 증시의 흐름 또 섹터나 뭐 업종이나 다 골라서 어디가 좋을 것 같은지까지 한번 다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혹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경제 지표 뭐 있나요? 또는 이슈? 아무래도 코스닥 활성화 대책 네.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쪽에 대한 분위기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1월 9일 날에 삼성전자 그리고 또 실적 보고. 실적이 잠정 실적 나오고 그날 또 라스베가스에서 2018 CES 가전 박람회 열립니다. 그런 또 올해 동향들 쭉 나오겠죠. 네.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정부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산업 지원 정책 관련돼서 산업 간의 여러 가지 변화를 또 발표를 할 건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네, 네. 가장 먼저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들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